네, 뮤테이션 하면 그 여러 가지 뭐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유전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좀 유전학을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뮤테이션, 변이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 약간 뭔가 좀 음, 다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뮤테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 책에서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에서 배울 일은 그렇게 뭐 큰 거 같진 않고 그 지금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생물 교과서에 한 마지막 생물 2라고 하는 그 심화 교과의 마지막쯤에 뮤테이션이 좀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 뮤테이션 하면 뭐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런 대중 매체 속에서 보는 엑스맨이나 뭐 이런 그 뭔가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도구, 그런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런 맨데리 유전부터 현대까지 오는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뮤테이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알릴이죠. 그죠? 그리고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베리언트. 그죠? 그래서 알릴도 그렇고 뮤테이션도 그렇고 베리언트도 그렇고 결국에 우리는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에 DNA상의 염기 서열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뮤테이션이라는 얘기가 재미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뮤테이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염기서열상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유전학에서 뮤테이션은 결국에 알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뮤테이션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지네틱 베리언트 혹은 폴리모피즘, 지네틱 베리에이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되게 약간 혼용돼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ACMG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이때는 뮤테이션을 써라, 이때는 베리언트를 써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네틱 베리언트가 가장 그런 그 컨벤셔널한 용어인 것 같아요. 뮤테이션은 조금 더 영속적인 변화라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네, 폴리모피즘은 뭐 많이 옛날부터 90년대부터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어, 아주 직접적인 의미들을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네틱 베리언트라고 많이 쓰고, 뭐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로 그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변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뭐 지네틱 베리에이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누하게 계속 얘기했던 이 염기서열상의 변화라는 게 무엇이냐? 변화라는 건 결국에 파퓰레이션의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뭐 알릴, 그 다음에 알릴의 빈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우리 자연 집단, 그리고 우리 인구 집단에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뮤테이션이 갖고 있는 성질들, 이것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나타나고 누가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집단에서 보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뭐 예를 들면 뭐 인류의 여러 가지 집단들, 뭐 아시아 인구들, 뭐 유럽의 인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유전학에서는 뮤테이션을 가지고 그런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고, 그 뮤테이션이 초기부터 얘기가 됐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처음에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전, 그 다음에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생물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사람들이 진화라는 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거쳐가지고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이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유전학의 법칙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람은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뭐 사회경제적으로의 진화도 생각을 했지만
생물학적인 진화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전 법칙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근거들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자연 집단에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 그다음에 인간의 그런 개체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화라는 것이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했죠. 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확한 계측이나 어떤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의 과학들은 늘 그렇듯 되게 그 뇌피셜에 의존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두 어떤 관점들이 부딪혔죠. 하나의 관점은 솔테이셔니스트. 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치 어떤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상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gradualist는 말 그대로 되게 쉬운 영어죠. gradual하게 변화되는 거,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gradualist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레이저리스트를 이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레이주얼리스트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찰스 다윈이 내가 그레이주얼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찰스 다윈은 굉장히 라지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대집단 사이에서 그런 그 형질의 다양성들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술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찰스 다윈이나 이런 바이오메트리션들은 그레이주얼리스트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솔테이셔니스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솔테이셔니스트다라고 뭐 이렇게 밝힌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지만 솔테이셔니스트는 좀 달랐습니다. 솔테이셔니스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볼루션, 진화라고 하는 건 take place suddenly,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다.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sortating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또 다른 영어 단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고, 맨. 제가 좀 영어 단어가 이상한가요? 스포츠. 우리가 스포츠 할 때 S를 빼고 스포츠. 그죠? 스포츠라고 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뛰어오르듯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테이셔니스트들이 바라본 이볼루션은 갑자기 어느 날 즉각적인 변화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작물을 다뤘던 사람들, 식물을 다뤘던 사람들, 동물을 다뤘던 사람들은 이 솔테이팅 하는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휴고 드브리스라고 하는 이 식물학자는 이 왕달맞이 꽃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키우던 배치 안에서 새로운 색깔을 가진 이런 달맞이 꽃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새로운 종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솔테이팅하게 진화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고 디브리스의 관점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 진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 굉장히 분절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고 디브리스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뮤테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이 그리스어로 영속적인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뮤테이트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었죠. 이 이런 휴고 데브리스 같은 맨델의 이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 때 약간 좀 빠르게 지나가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토마스 버건 같은 경우에도 그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초파리는 일반적으로 와일드 타입에서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건이 1908년인가 그때부터 한 2, 3년 동안 초파리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얀 눈을 가진 수컷의 초파리를 찾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얀 눈을 가진 개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하얀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그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유전자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그 얘기 말고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마스 모건 같은 경우에도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 전에 뭐 마린 바이올로지 레바로토리라든지 이 보스턴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연구를 할 때 그때는 그레주얼리스트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후대의 기록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염색체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초파리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얀 눈을 가진 개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마치 종교적인 그런 개종을 하듯이 아, 이 솔테이셔니스트, 솔테이팅이 일어나는구나. 이 뮤테이션이라는 게 진짜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목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절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을 이후에 이제 토마스 모건은 평생을 기여하면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뮤테이션의 관점으로 어떤 새로운 종이라든지 그 종을 매개할 수 있는 유전자, 단백질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분절적인 어떤 진화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그런 다위니안들과 그 다음에 뭐 멘델리안들은 계속 이런 관점을 굉장히 복잡하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라는 게 굉장히 그레주얼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뮤테이션보다는 이 개체가 어떻게 자연 선택을 당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진화의 가장 주된 원동력이고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 같은 거는 거의 역할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아규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 얘기를 했다 잘 다시 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뭐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되게 즉각적인 변화가 있거나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뮤테이션이다라고 하면 뭐 엑스맨에 나온 것처럼 뭔가 뮤테이션이 뭐 이렇게 울버린의 팔에 뭐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뭐 굉장히 몸에 나쁜 게 생겨가지고 뭐 개체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식의 뮤테이션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전체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보면 우리 몸에는 뮤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거의 3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그런 뮤테이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바라볼 때 그 견지하는 지점을 뮤테이션이 뭐 그냥 바이너리하게 얘가 어떤 큰 기능을 한다, 큰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뮤테이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다 뉴트럴합니다. 이 뮤테이션이 뉴트럴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다윈의 관점들과 맨델의 관점들에서 뮤테이션을 바라보는 거, 뭐 자연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나타났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고 드 브리스의 마크로 뮤테이션, 그래서 종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뮤테이션의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토마스 모건은 뮤테이션을 본인이 실제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눈을 가진 초파리를 수컷에서 봤고, 그리고 그 하얀 눈을 가진 진이 그 유전자 이름이 Y진, W진인데 그 W진에 그 트랜스포전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하얀 눈을 갖게 되는데 그 뮤테이션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또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달 과정에서 또한 굉장히 재미난 인물이 하나 또 등장을 하죠. 리차드 골드슈미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호풀 몬스터라고 하는 개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발달 과정에 뮤테이션이 생기고 그 뮤테이션이 발달 과정에 되게 중요한 유전자에 생기면 표현형에 큰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운이 좋게 살아남은 어떤 괴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과학사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폭스피2라고 하는 유전자죠.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이 폭스피2라고 하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이 유전자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레지듀에서 이 레지듀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 이 우리가 종분할을 할 때 뭐 원숭이와 그다음에 인간의 이 언어 능력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습득에 중요한 진화 과정의 어떤 단백질 뮤테이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사실 폭스피2라고 하는 게 스피치 딜레이 이런 언어 지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이 유전자의 이제 레지듀들을 이제 각각의 이 종분화 단계에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 특정한 지점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동물이 갖고 있는 보컬라이제이션, 언어로 가는 이 목소리의 과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리처드 골드schmidt가 얘기했던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분할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이의 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시냅스입니다. 그죠? 시냅스란 무엇이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의 어떤 중요한 그 컴플렉스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냅스를 보시면 시냅스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들을 이 담당하는 이 안에 있는 단백질들은 사실 이 굉장히 하등 동물에서 셀 인터랙션을 하던 단백질들이 분화되면서 나타났던 구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시냅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프리시냅스, 포시냅스가 있으면 이렇게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런 교합 지점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셀 인터랙션을 하던 굉장히 하등 동물에 있었던 유전자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진 두플리케이션을 하고 새로운 유전자들이 생기면서 그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종의 과정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이 리뷰이고 저는 학위를 하는 과정 동안에 되게 너무나 많이 읽었던 재미난 연구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저도 되게 궁금하고 많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우리가 암 같은 거를 연구를 할 때 암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스웨이들 뭐 엠토르 패스웨이, 라스 패스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패스웨이들이 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패스웨이들은 뇌세포에도 작동을 하고 초기 발달에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고등동물로 올수록 이 시냅스의 패스웨이면 시냅스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암세포의 패스웨이, 그냥 일반적인 세포 분열의 패스웨이를 그대로 따라갈까? 사실 이거는 진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진 듀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조합에 따라 어느 세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앞서서 말씀드린 리차드 골드schmidt의 그런 그 호풀 몬스터의 그런 예시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윈의 그런, 다인학파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 니오다이니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날드 피셔는 뭘 얘기했고, 셜 라이트는 뭘 얘기했고, 존 할데이는 뭘 얘기했고, 뭐, 도브잔스키는 뭘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막 역사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뮤테이션이 얼만큼 작동하는지, 셀렉션이 얼만큼 작동하는지.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가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냐? 무투 기무라가 주장했던 뉴트럴 뮤테이션입니다. 이 무투 기무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그 일본의 이제 패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유전을 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도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뮤테이션도 좋고 그 셀렉션도 좋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파퓰레이션은 숫자가 굉장히 유한하고 그리고 이 세대들이 이뤄내는 뮤테이션의 숫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뮤테이션이 만약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간은 굉장히 빠르게 그 셀렉션을 당할 것이다. 멸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견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뮤테이션들은 굉장히 뉴트럴하고 우리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한정적인 그런 인구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형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세대를 거듭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유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맞는 주장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제가 뒤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안에는 3, 400만 개 정도의 그 뮤테이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테이션들은 우리 인간 역사 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뮤테이션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 뮤테이션들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각 개체마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뮤테이션이 굉장히 뭐 생육에 불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우리가 날개가 달리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급진적인 변화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뮤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만들어내는 뮤테이션들은
대부분 뉴트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내용을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다. 제가 뒤에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뮤테이션은 굉장히 올드 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용어예요. 그리고 이 용어는 이니셜리, 이거는 퍼머넌트한 체인지, 이볼루션 프로세스의 퍼머넌트한 체인지를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3, 400만 개의 변이들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머넌트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베리언트라고 요즘에는 부릅니다. 2014년 네이처에 여러 가지 ACMG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코멘터리를 써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ACMG 가이드라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베리언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언트는 뭐 제네틱 베리언트, 베리에이션, 제네틱 베리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변주되듯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용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초기에 많이 사용이 됐죠. 이건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가 등장했던 2000년대 특히나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 용어는 이제 사실 그 인구 집단에서 1% 이상의 빈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들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뮤테이션과 파퓰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이 스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닙에 대한 아이디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변이인데 G에서 A로 변화될 때 G라고 하는 알리를 36% 정도 갖고 69%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A라는 알리를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에서 보면 23% 정도 되고요. 애프리칸 같은 경우 66%, 그 다음에 뭐 에이시안 같은 경우 25%, 그 다음에 이스트 에이시안 같은 경우 27%뭐 이런 식으로 인종들마다 굉장히 이 변이의 빈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인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변이의 빈도로 규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변이의 빈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아프리카의 인종을 형성하는 그 역사의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인구의 인종의 그 빈도를 그 설정하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뭐, 유럽인들의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빈도로 고유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생 인류를 생각을 할 때 가장, 통용적으로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out of Africa입니다. 아프리카로부터 나와서 여러 대륙으로 이동했던 그런 썰들이 지금 현재 가장,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고, 이 아프리카로부터 한 10만 년 전에 이제 각각의 서파플레이션들이 이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한 15에서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살았고, 이후에 유럽으로 이주하고, 아라비아로 이주하고, 뭐, 그 오스트레일리아시아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다음 베링에 지나서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생 인류의 굉장히 넓은 풀은 사실 아프리카에 있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일부에 굉장히 적은 숫자의 파퓰레이션,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프리카의 일부의 파퓰레이션들이 아프리카 외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걸 바틀렉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큰 집단에서 일부가 따르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인데 실제로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유전 빈도의 그 변이의 빈도들이 이 유럽인들, 아시아인들, 그다음에 아메리카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종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들 내에 헤테로지니우스, 그러니까 그 이질성과 베리언스가 훨씬 더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의 종류도 아프리카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들이 변이의 빈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 보면, 지네틱 풀 자체가 아프리카인들에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외 지역의 인종들이 이 바틀렉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유전체 연구, 뭐, 셀이나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를 보시면, 특히 이제 좋은 저널들을 보시면, 아프리카 지놈을 많이 연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단순하게 뭐 인종주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프리카인들을 연구한다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인들이 굉장히 넓은 지네틱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때 이 아프리카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 파퓰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아프리카의 그런 인종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릴의 프리퀀시, 같은 말로 베리언트의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인구의 집단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 population structure 혹은 genetic diversity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학 용어인데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얘기할 때 population structure 혹은 genetic diversity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바틀렉 이런 것들과 이제 교합을 하면서 우리 인구 집단 내에 있는 형질이라든지 형질의 특성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일단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예를 들면 네팔인들 같은 경우에, 그죠? 네팔인들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 네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소 포화도를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림 유전자들, 그런 그 헤모글로빈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담당하는 그런 뮤테이션들의 빈도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사니까 이 산소 포화도에 관련된 변이를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우연히 그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훨씬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빈도가 거기에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뭐, 한국인들은 요즘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렇게 해서 뭐, 약간 뭐, 알코올 섭취에 관련된 게 뭐, 한국인들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던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 형질도 결정이 되고, 그거에 근간이 되는 변이의 빈도들도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서열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염기서열의 변화다. 그러면 변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쵸?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DNA 염기서열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A, T, C, G, A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언젠가 변이가 C에서 T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T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에게서 많다. 한국인에게서 많다라고 하면 이 C를 가진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국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현생 인류로부터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로부터 비교해서의 변화다라고 하는 건 이 변화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이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 지놈, 참조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이 참조 유전체를 만들었던 인간도 현생 인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지놈에 갖고 있는 시퀀스가 항상 높은 빈도의 변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변이들은 커먼 앤시스터, 그러니까 언젠가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인간으로부터 왔던 변이들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변이들 중에 뭐 한국인은 여기가 T로 변했고 뭐 예를 들면 유럽인은 여기가 뭐 A로 변했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그 현생 인류 혹은 파인딩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왔던 알릴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거에 비교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우리가 베리언트 알릴,
알터네이티브 알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것처럼 ATGC라고 하는 위치에 그 염기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명 정도의 남자 15명, 여자 15명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중동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한 10세대 정도를 살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손들 한 10번 정도 낳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손을 한 번 낳을 때마다 70개 정도의 새로운 뮤테이션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드노버 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뮤테이션들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메이오시스 과정에서 변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감수 분열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은 ATGC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이 아랍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세대까지는 아니고 한 다섯 번째 세대에서 G에서 T로 바뀌는 변이를 갖고 있다라고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손을 낳아가지고 다섯 세대 정도를 더 갖습니다. 그러면 요 아랍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G를 갖고 있고 일부는 T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T를 가졌던 사람이 다시 또 유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T를 가진 사람의 비율들이 유럽인들에 되게 높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A가 뭐 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일부의 사람들은 A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일편형적으로 뭐 이런 30명이 이주하고 뭐 20명이 이주하고 이런 식의 역사만 있지는 않았겠죠. 역사는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했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동하고 그 근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을 이루고 나면 또 분화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럽인이다라고 하고 묶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비슷한 유전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피부색을 갖고 있게 되고 비슷한 형질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수십만 년을 거듭하면서 이런 변이들이 마치 바코드처럼 각각의 인종에 남아서 이러한 인종의 다양성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이나 바틀렉들이 그런 걸로부터 이제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그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까 봤던 변이는 그것도 G에서 A로 바뀌는 변이었는데 36%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유럽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유럽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유럽인들이 36%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알렐이 우성이냐 열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럽인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구성했던 비율이 36%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6%였던 비율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36%로 고정된 상태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빈도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알릴의 우성과 열성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그 우성과 열성으로부터 교합했던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퍼센테이를 결정짓고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후대 현생 인류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학자들은 어떤 식의 모형을 사용하냐면 코알레센트라고 하는 모형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영어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현생 인류에 해당을 하겠네요. 현생 인류가 있다라고 할 때, 현생 인류로부터 측정된 유전체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유전체 데이터가 그 고대 인류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엘레센트 티어리, 이렇게 이제 리니지, 계통 형태로 측정하는 모델을 토대로 이제 사람들이
한국인의 변이들은 여기로부터 왔구나, 뭐 유럽인들의 변이들은 여기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측정을 할 때는 이 코알레센트 티어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해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전의 그 알리를 다음 세대로 이 코알레센트 티어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전제하는 게 무엇이냐? 이 과정은 스토캐스틱하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토캐스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도된 편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이 알릴이 이전 세대로부터 지금 세대까지 전달 올 수 있는 건 굉장히 확률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맨델 세그리게이션을 봤던 것처럼 무작위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특히나 인간의 유전학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이제 집단 유전학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데 집단 유전학이 30년 전, 40년 전 한국에서는 주로 그 작물이나 그 동물에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블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한우들을 짝짓기를 해야지? 뭐 아니면 뭐 알을 많이 낳는 닭들은 어떻게 짝짓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단 유전학의 그 전통을 갖고 연구가 되는 건데, 이런 작물이나 동물과 인간은 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한우에서 마블링을 많이 얻겠다라고 하면, 그 한우를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마블링이 좋은 애들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식의 역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훨씬 더 무작위에 가깝고, 더 랜덤 프로세스에 가깝게 보통 인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들은 있었지만 이런 작물이나 동물의 육종과는 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유전체를 이해할 때는 이런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관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는데 이런 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건 사실 이제 다음 시간 때 우리 그 데이 2 때 배울 내용인데, 잠깐만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DNA 염기서는 30억 개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ACTG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DNA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여기가 G가 있네, 여기가 A가 있네. 이렇게 연구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구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겠죠. 이런 거 이제 컴퓨터가 대신 계산을 해줍니다. 뭐 그런 내용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이 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었는가? 이거는 유전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이런 대규모 생녀 시퀀싱부터 해서, 물론 이제 생녀 시퀀싱 그 이전부터 등장을 했지만 좀 상용화된 버전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NGS가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죠. 뭐 454라든지 일루미나 이런 거 등장하면서 지금은 뭐 3세대 시퀀싱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구의 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시점, 그러니까 요 NGS가 막 등장을 할 때 요 시점에 사람들이 유전 변이를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인구 집단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노력이 여기 보시는 이 햄맵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햄맵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우전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햄맵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그 인간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처음으로 완성이 됐던, 그러니까 첫 번째 퍼스트 드래프트가 나왔던 시점은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정부와 그다음에 사기업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빌 클린턴의 손을 이제 두 과학자가 잡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간 개놈 프로젝트, 인간의 DNA 사회를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레스를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첫 번째로 했었던 노력이 뭐였냐면,
그 인간의 참조 유전체, 그러니까 레퍼런스 지놈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만큼 다양한지에 대한 그런 유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가지 그런 인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CU라고 하는 건 유러피언이 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인과 그 중국인 요 집단도 이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YRI가 이제 요르비안이라고 하는 이바단에 있는 요르비안 나이지리아 이 부족인데 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동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인종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주간 이런 그 흑인들도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연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죠. 뭐냐면, 이 변이의 빈도에 따라서 그 정말로 다양한 그런, 그 집단이, 인구 집단이 존재를 하느냐. 그래서 파퓰레이션 스트럭처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전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질환이나 뭐 이런 거에 연관된 변이들도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전 변이들을 이제 각각의 인종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인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럽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아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인디안들,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변이를 가지고 인종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제가 계속 이 한국말로 설명을 드릴 때 인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인종, 집단 얘기할 때 파퓰레이션을 가장 흔하게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race, ethnicity, ancestr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 유전학에서 설명하는 인종이라는 건 전부 이겁니다. ancestry예요. 왜냐하면 race나 ethnicity 내가 무슨 인종이다라고 스스로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하는 거고 ancestry나 popul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전체 데이터를 보고 참조 유전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인종이다라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나중에 뭐 암 데이터는 TCGA 이런 거 되게 유명하고 뭐 유케어 바이오뱅크 데이터 이런 거 이제 되게 유명한데 이런 데이터 보면 거기 데이터의 설명에 뭐 이 사람은 뭐 레이스가 뭐 화이트다, 뭐 유러피언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연구에 참여할 때, 아, 나 유러피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그 수집자가, 아, 이 사람 뭐 유러피언이야. 이렇게 뭐 아니면 백인이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전체에서 사용하는 인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ancestry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ancestry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지와스 연구를 하거나 뭐 유전체 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인종에 비슷한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그런 그 유러피안 엔세스트랑 비슷한지 아니면 이스트에이시안 그 동아시아인들이랑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드믹스처 그래서 그런 인종 간에 좀 이 교합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 분석의 보정값 같은 것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엔시스트리라고 하는 용어로 특별하게 이제 빼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그 시대 때 이 햄메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 또 그 데코드 지네틱스라는 프로젝트도 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사실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시작했던 그런 그 국영기업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MD PhD였던 이 카리 스테판슨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그 선구자인데 이분이 이제 96년도 때 이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파퓰레이션 지네틱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특성들 같은 거, 이 변이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슬란드가 이런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한 500년 전쯤에 이 아이슬란드로 이주했던 바이킹들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그 가족의 기록을 그 지니올로지, 가계부를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조부가 누구인지, 그 증조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계도를 컨스트럭션 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유전이 되는 패턴, 유전이 되지 않은 패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뭐 앞서도 보여드린 뭐 리콤비네이션, 뭐 센티모르간 막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그 컴퓨터화 해가지고 내셔널 지니올로지 데이터베이스를 97년에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또 뛰어난 그런 유전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아우구스틴 콩. 이게 뭐 굉장히 그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유전학 연구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인간이 그 가미트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리콤비네이션 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네이처에 2002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 드노 베리언트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에게서 생기는 변이가 얼마만큼 생기고 부모 중에 누구로부터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엔제스 데이터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했던 연구가 2012년도 때 네이처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단위의 집단 단위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햄메 프로젝트 말고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그 영국도 이제 마찬가지 아이슬란드의 성공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유케바이뱅크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유케바이뱅크는 사실 그 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뭐 크리틱도 많이 받고 또 찬사도 많이 받는 뭐 가장 센트럴한 가장 중심에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유케바이뱅크 좀 되게 흥미롭고 되게 진취적인 도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처음에 유케바이오뱅크가 시작이 될 때 유케바이오뱅크의 전신이 있었습니다. 전신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웰컴 트러스트 케이스 컨트롤 코호트인데 우리가 WTCCC라고 부르는 이게 뭐냐면 영국이 뭔가 유전치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모집된 환자도 없고 준비된 뭐 동의서 같은 것도 없고 데이터들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영국 정부에서 나갔던 펀딩의 데이터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그 동의서가 허락해주는 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맞춰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미 시작할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2006년에 이제 영국 바이오뱅크를 시작을 하고 10년 정도 준비를 하고 데이터 릴리즈를 2015년에 했죠. 그리고 이후에 10년마다 어떤 메이저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릴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선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층위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저는 재밌고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이 핀젠이라고 하는 이 또 이 국가 단위의 그런 파퓰레이션 단위의 그 유전치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유럽의 국가인데 이 국가는 유럽에 있지만 유럽 메인스트림에 있는 유럽인들과는 조금 다른 지네틱 앤시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약간 러시아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핀란드라고 하는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긴 나라인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이 유전적 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희귀 질환들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 왜 유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다른 유전적 구성을 갖고 있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해당을 하게 되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여드린 햄메 프로젝트나 사우전 지넘 프로젝트 같은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해서 봤더니 우리가 조금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들과 좀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뭐가 좀 다르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이고 이 핀젠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또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뛰어난 유전학자들이 많이 연구에 참여했지만, 이 하버드나 아니면 굉장히 이게 영국이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이 유전학을 잘하는 연구진들, 영국 바이오뱅크를 성공시켰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사람들을
마치 외국인 감독, 히딩크를 데려와서 연구를 하듯이 이렇게 겸임으로 데려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리딩했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 시작을 했죠.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이제 이건 시범 사업은 아니고 시범 사업은 끝났고 이제 2024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뿐만이 아니라 이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파퓰레이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기업들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ancestry.com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뭐 당신이 뭐 유럽의 어느 나라로부터 온 인종입니다. 뭐 이런 거를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뭐 이렇게 보통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를 왜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NCST.com 말고 테니스M 해봤는데 99.9% 한국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미드웨스트에는 뭐 아니 미드웨스트가 아니라 저기 그 뭐지 미네소타 이런 지역에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뭐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런 파퓰레이션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형성되를 이해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유닛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전반부에 좀 이런 얘기들을 다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뮤테이션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뮤테이션을 이해할 때, 그리고 뮤테이션은 결국에 베리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이해할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층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뮤테이션, 그 베리언트가 얼마만큼 큰가, 사이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뮤테이션이나 베리언트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인구 집단에 나타나는가, 그죠? 알릴 프리퀀시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 뮤테이션이나 변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값을 가져오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죠? 예를 들면 변이가 발생했을 때 단백질 생성을 중단시키느냐, 아니면 단백질의 서열을 바꾸느냐, 이런 식의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가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되는지, 유전이 되느냐, 아니면 드노보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가장 생각하기 쉬운 단위이죠. 그죠? 그래서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레퍼런스 인원과 내 유전체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위치는 길이의 변화가 없는데 요 하나의 염기설이 변한다. C가 T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걸 SNV라고 부르게 되죠. 많은 논문들에서 이거를 스닙이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닙이라고 쓰셔도 되고 SNV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00 베이스 페어 사이에 염기 서열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C라고 하는 위치가 이 C라고 하는 변이가 없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C라고 하는 변이 뒤에 ACA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를 그러니까 딜리션이라고 부르고 들어가는 경우를 인설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 베이스 페어 미만에 나타나는 이벤트를 우리가 특정적으로 인델이라고 불러요. 그쵸? 인델. 그래서 인설션 혹은 딜리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면 구조 변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수준에서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0 베이스 페어 이상이 변화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SNB나 인델 같은 경우에는 스몰 베리언트라고 부르게 되고 SV 이렇게 구조 변이 같은 경우에는 라지 베리언트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SMB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염기서열이 다른 염기서열로 변화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SNP라고 하진 않고 스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변이를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사어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SNB 혹은 스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인종이 아닌 논 아프리카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인들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네틱 풀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참조율 전체에 비교를 하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많이 감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450만 개, 많게는 막 500만 개, 550만 개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뭔가 건강에 더 문제를 갖고 있거나 뭔가 건강에서 특이점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스냅들이 이런 SMV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5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하나하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얘네들이 총합적으로 우리의 키를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무게를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평소에 우울한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의 인슐린 테이크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형질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질들의 폴리제닉하게, 에디티브하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변이들은 헤테로자이고스 형태로도 존재를 하고요. 호모자이고스 형태로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2대 1 정도로 나타나요. 헤테로자이고스가 호모자이고스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호모자이고스보다 헤테로자이고스가 더 최근에 나온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 정자는 난자에게서 아이에게 새롭게 줄 수 있는 변이가 7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변이를 드노보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노보 뮤테이션은 부모 중에 한 명의 그 정자나 난자에게서 발생을 하고 이 변이는 헤테로의 형태로 자녀에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노보 뮤테이션, 헤테로자이고스로 존재하는 드노보 뮤테이션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변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안씨이고 저희 집은 그 고향은 전북 남원인데 이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집성촌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고조부, 대조부 때 있었던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드노우 뮤테이션을 대부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뮤테이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스케일을 조금 더 넓혀보면 뭐 순응한 씨, 그 다음에 더 넓혀보면 한국인. 그러다 보면 헤테로자이고스, 드노보, 최근에 조상으로부터 온 드노보, 남게 된 드노보 뮤테이션, 헤테로자이고스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인구 집단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 집단은 근친혼을 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보통 아웃브레드, 그러니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자이거스 뮤테이션이 호모자이거스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친혼이 높은 사람들은 이 호모자이거스의 비율이 2대 1보다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뭐 1.8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숫자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이 숫자를 좀 하이라이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홀지넘 시퀀싱 이런 거 하실 분도 있는데 대부분 데이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닙보다는 길지만 스트럭처 베리언트보다는 짧은 변이, 인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델은 보통 1에서 1000 베이스 페어 사이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1에서 한 10 베이스 페어가 사실 제일 많고요. 10에서 1000 베이스 페어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인델의 사이즈라고 해볼게요. 그럼 베이스 페어겠죠? 그래서 1 베이스 페어부터 뭐 예를 들면 1000 베이스 페어까지다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서 데이터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두 개 변이가 변화되는 것보다 1000개 뭐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게 훨씬 더 내추럴 셀렉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빈도들이 낮게 나타나고 하는 거죠.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분포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제 인델이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인델의 숫자는 30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보통 이 정도 나타나고요.
한국인들 기준으로는 한 30, 35만 개 정도? 이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인종별로 좀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닙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죠? 한 10분의 1 정도로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게 베이스 페어가 더 큰 단위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이의 숫자가 조금 더 작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델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이 리핏 시퀀스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DNA 서열을 보시면 ATGC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막 T가 연달아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A가 연달아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뭐 G가 연달아 일어나고 혹은 뭐 GTGT가 막 연달아 일어나고 이런 식의 리핏 시퀀스, 반복적인 서열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뮤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빈도도 좀 높아져요. 그리고 뮤테이션이 나타나도 그거를 우리 몸 안에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고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인델 같은 것들이 많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인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CACA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엘리먼트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매개되는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반복적인 염기 서열이 이 변이들을 더 많이 유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암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세틀라이트가 이제 뭐 대장암의 어떤 특정한 서브타입을 구별할 때도 많이 보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 인델의 바이올로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트랜스포전에 대한 거, 모바일 엘리멘트에 대한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지난 1년 사이에 좀 핫하게 등장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존재들은 예전부터 알았지만 볼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롱리드 시퀀싱 같은 게 나오면서 요거에 대한 이 질병의 분포,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연구가 되면 뭐 저도 더 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이거를 빠뜨렸네요. 요거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구조변이,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라고 하는 거, 구조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변이라고 하는 거는, 1000 베이스 페어보다 큰 거를 구조변이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1000 베이스 페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값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좀 재미나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인델이 1 베이스 페어에서 1000 베이스 페어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금 이러한 구조변이나 인델의 석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워싱턴 대학의 에반 아이클러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베일러 대학의 집 럽스키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500 베이스 페어다. 뭐 자기들은 100 베이스 페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통용적으로 그냥 논문에서 많이 쓰는 1000 베이스 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왜 발생을 하냐면요. 이 1 베이스 페어부터 1에서 10 베이스 페어까지는 현재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NGS 기술, 일루미나에서는 잘 잡습니다. 근데 이 1000에서부터 아니. 1에서 10까지는 잘 잡는데 이 10에서 1000까지를 잘 못 잡아요. 이게 데이터가 이 레인지를 잡는 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런 거 좀 한계가 있어요. 기술이 좀 짧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바이올로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분포도 잘 모르고 하니까 뭐 어떤 석학은 100 베이스 페어라고 얘기해. 어떤 석학은 뭐 1000 베이스 페어라고 얘기해. 막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러플리 요 레인지 안보다 굉장히 크면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스트럭처럴 베리언트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은 굉장히 큰 변이들만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킬로 베이스 페어 이상, 뭐 보통은 뭐 밀리언 베이스 페어, 막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베이스 페어가 점점 짧아지는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작아지는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트럭처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카피 넘버 알터링 베리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카피 넘버 뉴트럴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알터링과 뉴트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카피 넘버 뉴트럴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카피 넘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의 플로이드인데, 인간은 몇 개의 염색체, 몇 쌍의 염색체로 되어 있죠? 두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그래서 인간의 카피 넘버는 2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스트럭처럴 베리언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 카피 넘버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건드리지 않고 동일하게 2로 나타난다. 그럼 카피 넘버 뉴트럴 베리언트라고 부르고요. 얘가 카피 넘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러면 알터링 베리언트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 넘버 알터링 베리언트가 뭐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딜리션,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네를 통칭적으로 흔하게는 카피 넘버 베리언트라고 그냥 부릅니다. 왜냐하면 뉴트럴한 거는 뭐 카피 넘버를 바꿀 일이 없으니까 알터링 베리언트를 관습적으로 카피 넘버 베리언트 CNV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딜리션 듀플리케이션에 해당을 하게 되죠. 딜리션은 말 그대로 카피 하나를 딜리트 해버리는 겁니다. 두 개를 딜리트 하기도 합니다. 듀플리케이션은 카피를 하나 증가시키기도 하고 두 개 증가시키기도 하고 여덟 개 증가시키기도 하고 많이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카피 넘버 뉴트럴 베리언트는 카피 넘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벌전, 인설션, 트랜스로케이션 이런 거는 여전히 카피 넘버가 두 개인 상태로 인구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카피 넘버 뉴트럴 베리언트나 카피 넘버 베리언트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하나의 타입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딜리션과 인벌전이 같이 일어나는 막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인벌전이 먼저 일어나고 딜리션이 나타나는 거 뭐 여기 보시면 듀플리케이션이 나타났다 인벌전이 나타났다 듀플리케이션이 나타났다 난리가 났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결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종류들이 인구 집단마다 몇 개씩 나타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 딜리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0개 정도, 중앙값으로 3,500개 정도 나타난다. 듀플리케이션은 720개 정도 나타난다. 사람당. 그죠? 인설션은 2,600개, 인벌전은 14개, 그 다음에 컴플렉스한 거, 아까처럼 막 난리 난 경우는 37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절대적인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어, 믿을 만한가? 분석은 믿을 만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언제든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카피 넘버 베리언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인종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네틱 풀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인들은 실제로 카피 넘버 베리언트, 스트럭처 베리언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논 아프리칸 파퓰레이션인 아메리칸, 이스트에이시안, 유러피안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딜리션이 듀플리케이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딜리션이 듀플리케이션보다 많은 건 아니고요. 듀플리케이션보다 딜리션이 조금 더 알고리즘 상에서 검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딜리션이 조금 더 많이 잡히게 됐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듀플리케이션도 더 많이 검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피 넘버의 그런 빈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종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프리카인들, 아메리칸, 뭐 유럽인들, 이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피 넘버 베리언트도 이런 인간의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퓰레이션 스트럭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좀 재미나지만 좀 복잡한 플롯인데 여기 X축은 스트럭처럴 베리언트의 사이즈입니다. 얘는 작은 애들, 얘는 긴 애들이죠. 그 Y축이 뭐냐? 싱글레턴 프로포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변이들, 이게 한 뭐 몇십만 개 되겠죠? 이 변이가 싱글레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했던 몇만 명 사람 중에 여기는 한 10만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변이가 이 10만 명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 몇인가를 측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비율이 50%고 여기는 비율이 되게 높죠. 한 75% 정도 됩니다. 왜 비율이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냐면 이렇게 긴 변이일수록 이 개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유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세대에 나타난 드노보 뮤테이션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만 나타난 드노보 뮤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카피 넘버는 그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는 길면 길수록 내추럴 셀렉션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내추럴 셀렉션과 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인델이 왜 SMV보다 숫자가 적은가?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왜 인델보다 숫자가 적은가에 대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럭처 베리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자폐랑 조현병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뭐, 자폐 환자들 중에서도 뭐,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5% 정도 된다. 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3시 30분까지는 한 20분 정도 더 남았네요. 그죠? 자, 다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변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빈도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빈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그 변이가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자연 선택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는지 혹은 생존을 못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떠한 개체가 어떤 변이를 갖고 있는데 그 변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표현형이 생존에 불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개체는 사망하게 되고 아니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어떠한 개체가 생존에 적합하다, 유리하다. 그러면 더 번성하고 그 변이의 빈도가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비유도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아이가 4세 이전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변이다라고 하면 이 변이는 인구 집단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들은 굉장히 낮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도들은 뭐 프리퀀시가 거의 0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 이런 표현형이나 질환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의 빈도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우리가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변이를 우리가 흔히 레어 변이 혹은 코먼 변이, 그죠? 레어 베리언트 혹은 코먼 베리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변이줄 중에 인구 집단에 레어하게 나타나는 거,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뭔가 형질이나 뭐 내추럴 셀렉션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변이 일종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코먼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셀렉션이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분류를 둘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지와스 연구나 최근의 유전치 연구들을 보시다 보면 레어 베리언트, 코먼 베리언트를 지정하는 컷오프들을 좀 다양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뭐 5%, 1%, 0.1%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는 사실 사용하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의 연구는 5%를 썼는데 요즘은 뭐 연구가 굉장히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뭐 0.1%까지도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빈도와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키에 대한 얘기인데 유전학자들 키에 대한 얘기 되게 좋아하죠. 그 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성인 남성의 키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키 평균값이 17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국 성인 남성의 키가 170이 평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170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70이라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기분포 비슷하게 분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키가 굉장히 큰 사람들, 우리가 마판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빈도로 존재를 하게 되고, 아콘드로플라시아, 키가 90cm 미만의 굉장히 작은 사람들은 또 여기에 이쪽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셀렉션의 프레셔들이 굉장히 다르게 발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유전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는 피컨디티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번역어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뭐 번식률, 자손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컨디티라고 하는 거 퍼탈리티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일반 인구 집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병증 상태를 모른다라고 가정할 때 그냥 랜덤하게 선택했던 사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숫자를 100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100%라고 놓고 보면 특정한 형질로 진단받은 사람들, 특정한 형질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그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자손률을 더 갖는지 덜 갖는지를 측정한 연구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프레션이나 바이폴라로 진단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나 자폐로 진단받은 사람은 여성에게는 50% 정도 감소를 하고 남성에게서는 거의 75% 이상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 이렇게 감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스키조프레니아나 뭐 자폐 이런 걸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뭐 정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그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조현병이나 자폐, 특히 자폐는 뭐 온셋이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조현병도 10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대, 30대에 성혼에 이르는, 그러니까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확률들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조현병이나 자폐의 원인이 되는 알리 프리퀀시들은 당연히 낮아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컨디티를 통해서 이 형질을 구성하는 변이들이 인구 집단에 얼마만큼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유전학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자일 X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프레자일 X는 굉장히 심각한 발달 장애 중에 하나이고 FXS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발달의 문제를 겪게 되고 대부분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자일 X를 일으키는 변이도 대부분 드노보 뮤테이션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이 변이를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자일 X를 일으키는 이 알릴,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있을 때 이 FXS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 아이는 대부분 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변이가 나타날 때 페네트랜스가 몇이냐, 얼마만큼 병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100%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오전 시간 때 설명을 드렸던 SN2A, 그죠? SN2A 1013번째 위치의 스톱 코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뮤테이션도 드노보 뮤테이션입니다. 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뮤테이션을 갖게 되면 그 아이는 거의 대부분 20대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테이션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알릴 프리퀀시, 그 집단 내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변이의 빈도는 0에 가깝고, 그다음에 페네트런스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마판 신드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판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거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키가 커지는 사람이고 근골격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마팔 신드롬은 80% 이상의 환자들이 피블린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 피블린의 뮤테이션들이 드노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집단이 높지는 않죠. 인구 집단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변이가 낮은 빈도로 레어하게 유전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변이를 갖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의 마판 신드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페네트런스가 거의 100%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그, 그, 어,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 스테판, 그 영국의 의사 선생님인데 그 유머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희가 강의 자료를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준비하다가 넣게 된 건데 아추 신드롬은 그냥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그죠?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뮤테이션들이 있는데 이 햇빛 알레르기의 뮤테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혼에 이르는 확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20대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극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나왔는데 햇빛을 딱 봤어요. 기침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쵸? 이 햇빛을 보고 기침을 하는 건 뭐 우리가 메이팅을 하는, 결혼을 하는 과정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추 신드롬의 이 뮤테이션의 빈도들도 인구 집단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유지할 수 있고 페네트란스도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에 제가 여기에 넣은 변이는 알츠하이머에 있는 뭐 APP 유전자나 P센 유전자는 아니고 뭐 아포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알츠하이머의 변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 우리 결혼할 때 뭐 요즘에 MZ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결혼할 때 뭐 부인한테 제가 뭐 집에 뭐 치매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헤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셋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성혼에 이르는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물론 뭐 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페네트런스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제닉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되게 재미난 포인트인데 그, MHC,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에 기여하는 변이고, 이 변이 같은 경우에 인구 집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 뒤에서, 전 슬라이드에서 피컨덴티가 스키조프레니아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얘네들은 피컨덴티가 낮은데 셀렉션을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MHC 리전, 이게 염색체 6번인데요. 이 염색체 6번에 이 MHC가 뭐냐면 컴플리멘트 단백질을 만드는 그 보채를 만들어내는 지역이에요. 염색체 6번에. 그 지역에 에디티브하게, 폴리제닉하게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가 일어날 때 어떤 경우는 여기서 SN2A처럼 드노보 뮤테이션 하나에 의해서 스키조프레니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말고, 그린2, 그죠? 그린2B 같은 그런 시냅스 유전자에는 드노브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이 경우는 되게 높은 페넌트런스로 어, 스키조프레니아가 나타납니다.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스키조프레니아 이 변이는 지와스에서 나오는 폴리제닉하게 에디티브하게 기여하는 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 형질에 기여하는 변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천 개의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들 중에 하나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이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스키조프레니아의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지 낮은 유전적인 점수를 갖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조프레니아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높은 셀렉티브 프레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폴리제닉에 해당하는 지네틱 컴포넌트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인구 집단에 나타날 수 있다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한 5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네틱 베리언트를 우리가 트랜스미션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미션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그래서 유전 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전이 되는 변이이지만 사실 유전 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은 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상에 있는 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으로부터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는 없는 변인데 부모의 정자나 난자에게 있는 변이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노버 변이다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없고 부모의 생세포에도 없는 상태로 이제 처음에 태어났지만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일어나는 이 체세포 변이가 또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변이라고 하는 건 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DNA를 레플리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DNA를 복제해가지고 여러 복사본을 만들 때 이런 과정들이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이런 미스매칭이 충분히 고쳐지지 못한 상태로 다음 세포로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DNA 레플리케이션, DNA가 복제될 때는 이러한 에러들은, 이런 미스매치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부터,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양쪽으로 많아지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고 새롭게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노보 베리언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지놈에 새롭게 나타나는 라틴어에 해당하게 되는데 드노보, 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드노보 베리언트가 체세포 수준에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소마틱 뮤테이션, 드노보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암에서 얘기하는 소마틱 뮤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제나 난자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면 드노보 점라인 뮤테이션 혹은 점라인을 빼고 드노보 베리언트 혹은 드노버를 빼고 점라인 베리언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드노버 베리언트 이렇게 씁니다. 네. 점라인 베리언트는 이네리티드 베리언트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마틱 뮤테이션은 뭐 대표적으로 암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 어떤 뮤테이션이 생기고 또 누적되면서 이제 결국에 암세포로 변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뮤타젠, 어떠한 뮤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든지 스토캐스틱하게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마틱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저희 수업보다는 또 다른 워크숍에서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그 이 뮤테이션, 소마틱 뮤테이션이 특정 암종에서 암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한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코드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이 분석을 우리가 뮤테이션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뭐 C에서 T로 바뀌는 게 변화된다. 뭐 아니면 뭐 아포백 시스템이 망가진 사람은 뭐 이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 일단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라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세포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 아버지의 정자나 어머니의 난자에게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16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뮤테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난자에게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이들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한 70개 정도의 변이들이 보통 엄마나 아빠로부터 한 세대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70개 정도의 숫자가 2012년도 때 네이처 연구, 2011년도 때도 있긴 했지만 이 연구에서부터 측정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뭐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0개 변이 중에 80%는 아빠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뮤테이션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40대, 50대까지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해봐도 이 변이는 대부분 남성에게서 온다. 그리고 남성이 주로 이런 변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서도 몇 개의 변이가 나타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남성분들 같은 20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이를 낳으시면 산수가 잘 안 되네요. 1.5 곱하기 2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가 나타나요. 그죠? 이거보다 좀 낮아야 되는데, 뭐 30개 정도가 나타나고, 제가 지금 41살이니까, 제가 오늘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몇 개 정도를 갖게 되는 거죠? 60개 정도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 오늘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낳게 되시면, 뭐 한 90개 정도를 주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힘의 법칙, F나 MA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 숫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종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드노브 뮤테이션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 임신기에 아버지의 나이 곱하기 1.5를 하면 아이의 드노브 뮤테이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숫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드노브 뮤테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드노브 뮤테이션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노미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노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체에서 한 7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그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것처럼 그 DNA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거의 100% 동일한 걸 갖는다.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과 비교를 해보시면 70개 정도는 다른 변이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쵸? 굉장히 고유한 변이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변이들은 뭐 대부분 우리 발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주 일부의 변이들은 굉장히 좀 운이 나쁘게도 뭐 이렇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보는 다운 증후군, 뭐 자폐, 에필lep시, 뭐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10개 정도의 변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낮은 빈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7개 정도의 드노비테이션을 갖고 계신데 이 변이들은 전 지구상에 여러분들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변이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대부분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언저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한 350만 개, 400만 개 이런 식의 변이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변이는 우리가 커먼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1에서 한 100% 정도로 나타나는 변이들 한 300만 개 정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한 30만 개 정도의 변이는 굉장히 레어하게, 그래서 이 변이의 빈도 뭐 1%를 레어하다라고 기준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범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레어한 변이는 제가 앞서서 드린 설명처럼 이 변이는 아마도 우리 근조상에게서 온 드노보 뮤테이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랑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마마무의 화사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 저희 같은 그 집성촌 출신의 안 씨인데, 뭐 아마 저랑 굉장히 많은 그런 레어 변이를 공유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조금 더 넓게, 뭐, 한국인으로 가면 비슷한 걸 공유하고 있을 거고, 동아시아인들로 가면 아시아인들끼리 공유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인들이나 뭐 아프리카인들과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레어 베리언트. 근 세대에 나타난 드노보 뮤테이션이 유전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변이의 빈도가 낮을수록 이 지노타입의 페네트런스, 이펙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100% 맞는 건 아니고 일부가 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드노 변이나 레어 변이들은 굉장히 페네트런스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염두하기론 이렇게 보통 역의 상관관계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다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이게 아마 뭐 이 대학 수업에도 가끔 뭐 의대 특강이나 이런 데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2009년도 때 미싱 헤리타빌리티 네이처 코멘터리에 나온 피규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모노제닉 디지즈, 컴플렉스 디지즈 할 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 기본적인 스키마틱 피겨입니다. 그래서 뭐 코먼 베리언트는 지와스에서 찾아지고 뭐 알릴의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멘델병 같은 경우에는 레어 변이고 굉장히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그 변이의 빈도랑 효과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안티코릴레이트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유전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모형이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페이퍼가 써졌던 2009년에 이 시기 때는 이 코먼 베리언트에 의한 지와스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영역을 연구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영국 바이오뱅크 뭐 여러 가지 이런 대규모 유전체 연구들이 나오면 사실 이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지와스 연구와 코먼 베리언트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고 레어 베리언트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런 지와스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모델이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멘델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레어 변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변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레자일 X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FXS의 그런 드노 뮤테이션이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지만 FXS 주변에 논코딩 지역에 나타나는 코먼 베리언트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는 보고들도 바이오 아카이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네틱 아키텍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굉장히 뭐 한 15년 전쯤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뭐 많이 언급이 될 만큼의 그런 모형이었지만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각각 다른 그런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네틱 변이가 여러 가지 컨시퀀스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시퀀스라는 게 뭐냐?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DNA 상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RNA 상의 변화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단백질 상의 변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변이가 없다라고 할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오는 유전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센스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변이가 헤테로자이고스 형태로 아버지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면 아버지의 알리를 갖고 있는 어떤 변형된 단백질이 나타날 수도 있는, RNA가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스토코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알릴은 단백질을 생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백질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이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이렇게 DNA 상의 변화, CGG라고 하는 게 CAG로 변하면 G가 A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면 만약에 아미노산이 알지닌에서 글루타민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이거를 RQ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DNA 상에서는 GA로 변화되고 단백질 상에선 RQ로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전체 연구들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런 변이들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염색체 2번에 이런 위치에 G가 A로 변화된다. 이게 이제 DNA로 나타내는 변화이고 그 표기이고 이게 mRNA 수준이다. 그러면 DNA라고 하는 건 RNA로 mRNA로 트랜스크립션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2558번째 cDNA 위치에 G가 A로 변한다. 그래서 cDNA 상의 이 위치가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단백질로 생각을 해보면 SN2A라고 하는 유전자는 한 2000개 정도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거의 853번째가 알진에서 글루타민으로 변화된다. 이게 단백질 수준에서 변화된다. 그럼 여기다 P 닷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보통 이제 임상 유전학 연구에서는 이제 요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 요렇게는 잘 표시를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유전체 연구, 지와스 연구들은 보통 요렇게 표시를 하죠. 요렇게 표시를 하고 요렇게 잘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변이가 스톱 코던을 유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을 X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톱 코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변이들은 이 코딩 시퀀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의 염기 서열에 발생하는 변이였고, 이런 변이들 말고도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는 유전자 외 지역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또한 우리 몸에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이게 엑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엑손이고 여기가 인트론입니다. 그죠? 인트론. 다시 여기 엑손, 여기 인트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진바디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UTR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진 바디 안에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UTR 지역에 발생하는 변이를 UTR 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을 5'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3'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때, RNA를 만들 때 전사가 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5에서 3의 방향으로 이 전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5' 지역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UTR 변이다라고 부르고 3'에 존재하는 걸 3' UTR 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변이가 이렇게 단백질을 생성하는 지역, 엑손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센스 변이, 트렁케이트 변이, 아니면 노베리언트 이렇게 부르진 않고 시노니머스 베리언트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이가 시노니머스 베리언트, 미센스 베리언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렁케이션을 만드는 스톱 게임 베리언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베리언트 중에 이제 프레임 시프트도 그거에 보통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변이가 일어나는데 프레임을 변화시키지 않은 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그 조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인프레임, 인서션, 인프레임 딜리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론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트론 변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트론은 이제 mRNA로 만들어질 때 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지게 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플라이싱 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선 지역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변이들, 인트론 지역에 나타나거나 UTR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를 우리가 이 엑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논 엑선이라고 하지 않고 논 코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코딩이라는 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를 논 코딩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 바디 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당연하게 우리가 논코딩 베리언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트랜스크리പ്션 팩터가 붙어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 2가 붙어서 전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뭐 트랜스크리പ്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의 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이 지역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모터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모터 변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숫자의 변이 중에 하나는 인터제닉 베리언트인데 얘는 뭐냐? 이 유전자가 여기가 하나 있죠. 이 유전자를 A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럼 이렇게 유전자랑 유전자 사이, 인터 유전자, 그죠? 인터진. 그래서 이거를 인터제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전자랑 유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를 인터제닉, 인터스페이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터스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제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를 우리가 인터제닉 베리언트라고 부르게 돼요. 인터제닉이라고 하는 리전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30억 개 염기 서열 중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코딩 지역은 사실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 1%. 굉장히 적죠. 그죠? 30억 개 중에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인터제닉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인트론도 많습니다만 인터제닉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변이들도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변이를 찾게 되면 이 변이들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 염기서열 안에 이런 식의 이제 변이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변이를 찾고 나게 되면 이 변이를 찾으면 뭐 이게 여기 예를 들면 요 G라고 하는 게 얘가 원래 C였어. 그래서 C가 G로 변했어요. 그래서 C가 G로 변하는 변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얘가 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얘가 코딩 시퀀스에 발생했는지, 얘가 엑손에 발생했는지, 얘가 어떤 유전자에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붙이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베리언트 아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아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주 썩 마음에 드는 번역어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쳐보면 뭐 주석화, 참조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 적당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명명법 이러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어노테이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언트 어노테이션 이렇게 우리가 베리언트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베리언트 어노테이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베리언트 어노테이션이 무엇을 하느냐? 이 변이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유전자를 만들어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하면 뭐 기능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아니면 뭐 콩팥에 관련된 뭐 그런 세포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정보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변이가 발생한 단백질이 어떠한 단백질과 교합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신장에서는 얼마만큼 발현이 되고, 뭐, 그 골격세포에서 어느 정도 발현되고 이런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변이들이 뭐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만큼 보호가 됐는지 그리고 뭐 사전에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고 뭐 약물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노테이션 작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가 나타날 때 어떤 식의 그런 컨시퀀스, 앞서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갖는지에 대한 이런 계산 순서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이트를 어디다 적어놨을 것 같은데, 여기다 적어놨네요. 그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이제 VEP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그 온라인에서 무료로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변이 정보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손쉽게 그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구동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온라인 무료 사이트고 유럽 그 연구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베리언트 아노테이션을 할 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고민을 하고 어려운 지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소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예를 들면 신경세포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뭐 그 심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뭐 면역세포에서 작동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종류의 아이소폼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어린 나이에만 나타나고 어떤 거는 되게 늦은 나이에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그런 반응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 이거 세 가지는 사실 같은 유전자인데 이 엑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엑손이 다섯 개가 있고 여기 네 개가 있고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이를 여기서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변이가 이 엑손 지역에 나타났으니까 코딩 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얘가 논코딩 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트 아노테이션을 할 때는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어떤 아이소폼에 매칭이 되고
이 아이소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정보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베리언트 아노테이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노테이션에 다시 좀 베리언트 컨시퀀스로 좀 돌아오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베리언트 컨시퀀스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어, 프로테인 스톡 코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변이들부터 미스센스 변이, 뭐 시노니머스 변이 이렇게 다양하게 인터제닉, 인트로닉 변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변이들이 건강 상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적인 그런 계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데코드에 있는 아이슬란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어떠한 변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래도 단백질 생성을 중단시키는 변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단백질의 서열을 변화시키는 미스센스 변이가 그 다음 영향을 미치고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그 다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차이들을 볼 수가 있었고 되게 흥미롭게도 이 논코딩 지역에 나타나는 변이들은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단백질 생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무래도 표현형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포인트까지 보통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 교수님 그 프로테인 코딩 유전자들이 아니 코딩 변이들이 스톱 코던 변이나 미센스 변이가 도미넌트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폴리제닉 효과의 안에서도 다 이퀄하게, 다 동일하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적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디펜던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형질에 영향을 미칠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알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로 단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표현량에 큰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자 제가 요 아이슬란드 연구를 여기다 좀 포함을 시켜서 소개를 드렸습니다.